지난 2007년 9월 27일은 한국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한국어가 국제 공개어로 채택됐으니까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 지식재산기구 제43차 총회에서는 한국어와 포르투갈어를 국제 공개어로 채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투표가 진행됐는데 183개 회원국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국제 공개어가 된다는 것은 출원된 특허 기술이 어떤 것인지 국제사회에 알릴 때 사용하는 언어로 특허계의 공용어에 해당합니다. 특허를 낸 기관은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 18개월 이내에 특허 내용을 국제 공개어로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제 모든 특허는 한국어로 번역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죠. 그간 영어를 비롯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등 8개 언어가 사용됐었으나 한국어가 추가되면서 전 세계에서 높아진 한국어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게 됐는데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가 약 3,000개라고 합니다. 다만 소리, 즉 언어는 존재하지만 이를 표기할 도구, 즉 문자가 없어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이에 유엔은 이러한 언어를 문자로 표기하기 위해 한글을 보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글 보급의 첫 번째 사례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인도네시아 부톤섬의 찌아찌아족입니다. 원래 찌아찌아족은 아랍 문자를 변형시킨 자위 문자와 라틴 문자를 사용해 언어를 표기했었으나 라틴 문자는 모든 소리를 기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령 파나 피읍 발음을 표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문자 중 확장성이 가장 넓은 한글을 찌아찌아족에게 보급해 자신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온 역사와 신화, 문화, 지식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어가 아니라 한글을 보급했다는 점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009년 찌아찌아족보다 훨씬 앞서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하려던 국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지난 2016년 러시아 국영매체 러시아투데이는 푸틴 대통령이 한 학교를 찾아 학생들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이 학교를 방문하는 것도 좀 특별한 사건이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푸틴의 등 뒤에 쓰인 글자였습니다. 왜냐면 칠판에는 또박또박 태극기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고 벽에는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성의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었으니까요. 칠판 상단 스크린에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장면이 담긴 것을 보면 한국 문화교육 시간에 푸틴이 교실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옆에 선생님도 푸틴의 앞에 앉은 학생들이 금발인 것으로 유추해 볼 때 한국인이 다니는 학교는 아닌 것이 확실한데요. 비록 뉴스 속 짧은 영상이지만 이를 통해 러시아에서 한국어 열풍이 상당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비단 러시아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2016년이면 아직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기 전이었고 이후 7년간 한국의 위상은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이는 수치로도 확인되는데요. 뉴욕에 본부를 둔 미 언어협회는 매 5년마다 미국 각 대학의 언어교육 현황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작년에는 2021년 가을 미국 고등교육기관의 비영어 강좌 등록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수치가 발표됐습니다. 2021년 기준 미국 내 주요 외국어 15개 중 한국어 강의 등록자 수는 19,270명으로 10위에 올랐으며 이는 1998년 대비 무려 3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외국어는 이 기간 등록자 수가 감소했지만 한국어는 군계일하게 발전을 이뤄냈죠. 그런데 이를 1958년부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1958년 미국에서 한국어 강의를 수강 시청한 학생은 총 26명에 불과했는데 2021년 19,270명으로 무려 74,015%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어가 7,459%, 일본어가 7,679% 증가했는데 한국어의 증가율은 그 10배에 가까운 74,015%를 넘습니다. 경이로운 수치가 아닐 수 없는데요. 물론 절대적인 수치가 너무 작아 적당한 비교가 될 수 없다는 통계 오류가 지적될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트렌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미 현대언어협회는 5년마다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고서를 발표하기 때문에 작년 발표 자료에는 2021년까지 자료가 보고된 것이고 한류가 경이로운 수준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021년 이후의 증가율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했던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하려던 국가는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현재로 치자면 시진핑에 해당하는 최고 지도자가 한글 도입을 시도했었으니까요. 그간 역사 속에서 한국의 역대 왕조는 중국의 신하국 또는 아우국을 자처하며 조공을 바쳐왔는데 중국에서는 오히려 한글의 도입을 시도했었던 겁니다. 두 번에 걸쳐서 말이죠. 전 세계 최초로 한글의 우수성을 간파하고 한글 도입을 추진했던 인물은 19세기 후반 위안스카이라는 인물입니다. 위안스카이는 1882년 이모곤란이 발생하자 23살의 어린 나이로 조선으로 파견되었고 1894년 청일전쟁이 끝날 때까지 약 12년간 조선에 머무르며 3명의 조선 여인을 첩으로 맞이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간 조선에 머문 그는 완전한 지한파가 되어 중국으로 돌아간 후 중화민국의 대통령격에 해당하는 초대 대총통을 지냈습니다. 중화민국은 산해혁명 직후인 1912년에 건국된 현존하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공화국으로 1948년까지 중국 대륙 전체를 통치했죠. 그러니까 1912년 위안스카이는 현재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대만의 라이칭도 총통이 통치하는 방대한 영토를 통치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1949년 선거에서 장제스의 국민당이 패배하며 그 세력과 지지자들로 구성된 150만 명이 중국 대륙에서 도망쳐 중화민국을 이어가 대만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은 중국 대륙에 남아 중화인민공화국을 설립해 중국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안스카이는 중화민국의 초대 대총통으로 부임해 목격한 중국인들의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눈에 밟히는 것이 사람인데 그들 대부분이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문맹이었으니까요. 아무래도 쓰기도 어렵고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는 한자로 인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문맹이었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답으로 한글 도입을 주장했었습니다. 한국에서 10년을 거주한 그의 눈에 한글은 문맹률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쉬운 글자였고, 중국인들이 한자보다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세종대왕이 어리석은 이도 한나절이면 익힐 수 있다던 자신감과 일맥상통하는 바입니다. 또한 조선에서 그와 안면을 튼 한글학자 호모 헐버트도 그가 실권자로 있는 청나라 정부의 한글 도입을 촉구하기도 해 이는 현실이 될 뻔도 했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조선의 한글을 중국인에게 가르쳐서 글자를 깨우치게 하자며 한글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신하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망한 나라의 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죠. 중화의 자존심에 더해 당시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망한 국가 조선의 글자를 쓸 수 없다며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것인데, 만약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다면 13억 중국인이 한글을 사용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뻔도 했습니다. 어쨌든 일단 반대에 부딪힌 위안스카이는 자신의 권자도 불안했기 때문에 한글 도입안을 잠시 보류해 두었는데, 이런저런 사건이 터지고 1916년 요독증으로 갑자기 사망하면서 쥐도새도 모르게 이 계획은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졌던 한글 도입안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것은 그로부터 40년 후, 이번에는 당시 중국의 실권자였던 류샤오치였습니다. 우리에게 유소기로 알려진 그는 마오쩌둥 이후 1959년부터 1968년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에 올랐던 대단한 권력자였는데, 그는 제2인자 시절 위안스카이와 마찬가지로 문자개혁운동을 주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범으로 한글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한글 도입을 통해 중국인들의 문맹률을 낮추고자 실제로 한국의 학자들을 보내기도 했죠. 하지만 그가 열심히 한글 도입을 추진하던 와중에 김일성이 남침해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중국이 참전하는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이 한글 도입안은 또다시 사라졌습니다. 그가 사망 후 미공개 편지 사본이 공개됐는데, 한국전쟁 직전인 1950년 2월에 쓴 편지입니다. 그는 아직까지 중국 문자 개혁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 몽골, 조선, 베트남은 이미 문자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그들의 어문 개혁은 우리보다 앞섰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들은 우리의 한자를 들여가 사용했으나 그중 조선의 한글은 이미 오랫동안 쓰여오기도 했습니다. 조선대사 이국원은 한자 대신 한글만 사용해도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어문 연구자들이 조선의 문자 개혁 경험을 고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학생들이나 학자들을 이들 나라에 보내 배우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자 개혁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류샤오치가 보낸 중국 대표단은 실제로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했는데, 그 결과 파견된 사람들은 두 나라의 문맹률이 낮다는 점에 크게 감동받아 중국도 문자 개혁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었죠. 다만 4개월 뒤 한국전쟁이 발발하며 이 계획 역시 유야무야 됐습니다. 만약 중국 주석을 지낸 류샤오치가 강력하게 추진했었다면 실제로 중국 13억 인구가 한글을 쓰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 그러니까 당시 청나라에 한글 도입하도록 권유했던 인물 중 미국인 호모 헐버트가 있는데, 이분의 한글 사랑은 정말 대단했죠. 한국어 한마디 할 수 없는 상태에서 1886년 조선에 입국한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한글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배우기 시작한 지 4일 만에 한글을 읽고 썼으며, 일주일 만에 조선인들이 이 위대한 문자인 한글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쓰고 있는데, 조선인들이 한글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워 자신이 오히려 선구자로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노력 끝에 3년 만에 한글로 책을 저술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삼인필지라는 한글로 쓰인 최초의 교과서입니다.
그는 3인필지 서문에서 생각건대 중국 글자로는 모든 사람이 빨리 알며 널리 볼 수가 없고 조선 원문은 본국 글일 뿐더러 선비와 백성과 남녀가 널리 보고 알기 쉬우니 슬프다. 조선 원문이 중국 글자에 비하여 크게 요긴하건만 사람들이 요긴한 줄도 알지 아니하고 오히려 업신여기니 어찌 안타깝지 아니하리요 라며 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감없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안스카이를 통해 거대한 중국 인구가 한글을 공용문자로 쓰는 모습을 꿈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